한국에서 판치고 있는 정치는 막장 정치입니다. 제1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법안 처리를 막았다는 이유로 집권 여당이 국회법도 무시하고 듣도 보도 못한 사설기구를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멋대로 심사하고 뜯어고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반대만 외치다가 이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제1야당은 느닷없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원내대표 교체를 결정해서 상황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소 야당들은 나라가 어디로 가든 국회가 망가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집권 여당에 들러붙어서 떡고물 챙기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정치 실종입니다. 이분들에게 책임정치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런 황당무계한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하이에나처럼 이권 뜯어먹는데 혈안이 된 정신나간 정치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것이 변화와 혁신이 만드는 새로운 정당의 사명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책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겠습니다. 낡은 기성정치가 겹겹이 쌓아올린 기득권의 장벽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래성처럼 허물어 나가겠습니다. 12월 8일 변화와 혁신 창당 발기인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발언하실? 언론인들이 더 오셨으니까 예. 예산 한번 더. 아까 원내대책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안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예산 심사에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유린 또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 간의 정상적인 예산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이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예산안은 예결위와 그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 2항 또 제45조 1항을 위반한 범법 행위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인 보수 야당은 패싱하고 민생을 볼모로 총선을 치르고 당 모의 주듯이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만 불법으로 모아놓고 민생과 선거법 등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심사 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정체도 요상한 4+1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개혁적 중도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법 행위는 헌정사에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마지막에. 네,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 심의가 있어야 하는 국회가 꼼수와 야합으로 당리당략에 의한 거래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와 관련된 각 당들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제가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등 부패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페트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 실무 협상, 전문가 간담회, 사법기관 의견 조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권한 남용이라는 헌법적인 우려,
그리고 수사의 중복 내지는 공백이라는 법체계 상충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수정안을 준비하였고 어제 전체 입법권자들에게 수정안을 제안드리고 동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국회가 거래만이 가득한 장이지만 거래가 아니라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도 깊은 검토, 차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수사처가 설치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태경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해찬 대표님 조폭이십니까? 정치 깡패 용팔이 대표 하고 싶으십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압수수색한 검찰을 향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정말 이 대표가 조폭입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어떻게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찰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까? 50 시절 정치 깡패 용팔이나 하는 행태를 집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권력형 범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고 지금 검찰은 대통령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비난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검찰을 협박하는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권력의 신여로만 있어야 된다는 오공식 궤변입니다. 국민께 국정농단, 국헌문란, 사죄에도 모자랄 판에 검찰 협박하는 건 적반하장입니다. 스스로 조폭 자처하는 이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청와대가 캠핑장이란 단어로 진실을 은폐하려다 딱 걸렸습니다. 캠핑장이 아니라 캠프였습니다. 송철호 선거 캠프였습니다. 김기현 사건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가 송철호 선거 캠프와 야합해서 선거 공작, 국헌 문란을 벌린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헌 문란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김기현 제보자와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진실 은폐하려다 딱 걸린 것입니다. 캠핑장이 아니라 송철호 선거 캠프였습니다. 이 제보자는 송철호 선거 캠프에서 일했고 현재는 울산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는 송병기입니다. 경제부시장 자리를 받은 것은 제보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당사자인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가 먼저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양심 고백입니다. 청기를 누설한 겁니다. 본인이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쓸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주도하고 송철호 캠프가 합작한 선거 공작, 국헌 문란 사건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청와대가 공권력 동원해서 지자체장 선거 개입한 것은 국헌 문란 범죄입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국헌 문란 범죄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국가적 혼란만 더 극심해지고 정권의 몰락만 부추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이 외교안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 철수를 마치 이 바라는 사람처럼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우리한테 해구산을 제공한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이런 사람이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사람을 빨리 해임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와서 대통령 특보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듣고 걱정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재수 게이트라고 하는 이 비리 사건, 또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이 청와대의 정치 공작, 선거 공작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우리 당이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나는 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서 전혀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 유재수 사건과 또 황운하 사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막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시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이 만약 지시하고 관여했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국민이 믿을 것은 윤석열 검찰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 지금 검찰에 이 수사하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해주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특히 대통령과 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5년 6월과 7월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공문 한 장으로 원내대표직을 박탈하겠다라고 수신처가 국회의장으로 된 그런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의 임기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두 야당에서 이 원내대표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정당에서는 당대표가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원내대표직을 박탈하겠다 이러고 또 다른 야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께서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아주 거칠게 공격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소위 당시에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저보고 원내대표 자리를 그만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당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우리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선택을 하고 임기가 당연히 보장된 그런 자리입니다. 2015년 6월과 7월에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아무리 물러나라 그래도 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뜻을 모아주지 않으면 절대 물러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일을 버텼고 결국 의원총회에서 저에 대해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해서 의원들의 뜻이 걸면 제가 물러나겠다 그렇게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공문 한 장으로 원내대표 직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분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도 뭐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절대 이런 문제 가지고
흔들리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12월 8일 날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비장한 각오로 개혁적인 중도 보수 신당을 시작하는 그 첫 절차를 밟습니다.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여는데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취재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발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언론인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계속 1분 있다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최입의 의장에 대한 징계는 제가 어제 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내의 일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본인이 예산안을 심사하러 하기 위해서 그런 사설기구에 가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했고 제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징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징계권자도 아니고 다만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징계성으로 어떤 경고를 할 수 있는지를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어제 본인은 유선상으로 충분히 제게 소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논의가 진전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제한적이고 원내 활동을 제가 제약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이후에 4+1에 계속적으로 가담하거나 참여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1에 대해서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와 지상호 예결위 간사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우리 변혁의 의원님들도 좀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1이라는 게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아직 정당이 아닌 대한신당과 또 민주평화당과 또 정의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일부 소수 세력 이 사람들하고 지금 정치적인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모인 그런 일종의 그냥 뭐 아주 법적 근거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놀란 것은 예산안 증액을 하는데 이 4+1 이 회의에서 각 당의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이런 짓을 하면 저는 변혁 의원님들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부터 그런 회의 장소 가서 그건 몸으로 맡겠습니다. 그거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기재위가 파행을 하고 있는데 기재위가 결정해야 될 법안을 다른 기재위원들이 아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 번도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끝까지 예산심의가 파행을 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장이 정부가 갖고 온 예산안 원안을 그냥 통과시키는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지 거기에다 대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숫자의 힘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숫자의 힘으로 거기에다가 뭐 증액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올려놓는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4+1이라는 그 모임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대화를 넘어서 법안이나 특히 예산하고 관련돼서 증액을 하는 그런 정말 뒷거래를 해서 그게 현실이 된다면 이거는 나머지 거기에 찬성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면 8일에 발기인 대회를 하시는데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그 신당이 있던 8일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그 8일 신당 창당 발기인대를 거치고 나면 바로 창당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창당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선출이 되고 나면 그 창당준비위원장이 구성하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당원 모집서부터 시작한 모든 정당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창준위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의사결정한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아 죄송합니다. 하나 그 8일에 상당 발기인대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소속 당선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그 구승민 전 대표님께 지금 한국당 상황 이랬던 뭐 김병현 연구원장 수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원내대표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윤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구수 재건을 위한 효과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는 당적 관계는 발기인 대회에는 당적이 무관합니다. 그리고 공식적 정당법 절차상 신당이 창당이 돼서 선관위에 등록하는 그 시점에 당적을 말소하면 이중 당적이 아닌 것이 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제가 아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국회와 정당의 어떤 민주적인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최근에 있었던 원내대표를 둘러싼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비판을 한 취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다른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3원칙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그때나 그걸 처음 이야기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보수 재건의 3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걸 향해서 정말 나아가고 있는지 아직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저희들은 지금 신당을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을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